지난주에 설이었죠. 중국에선 봄 춘자에 절기 절자를 써서 춘절, 춘제라고 합니다. 일주일을 쉽니다. 한국의 최대 명절은 설하고 추석이죠. 중국은 10월 1일부터 일주일 쉬는 국경절이긴 한데 최대 명절은 역시나 춘제를 꼽습니다. 제로 코로나 시기엔 좀 달라졌지만 춘제에는 고향에 가고 국경절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춘제 때는 앞이나 뒤로 휴가를 내서 2, 3주, 3, 4주 쉬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이번 춘제는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첫 춘제여서 중국인들의 기대가 더 컸습니다. 고향만 간 게 아닌지 주요 관광지에도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저는 비행기 값이 그나마 싼 상하이와 주변 도시를 다녀왔는데요. 이 사진은 상하이의 예원 등불 축제 모습과 또 영은사, 항저우에 있는 영은사라는 사찰의 광경입니다. 예원은 밤 10시까지 여는데 제가 간 시간은 9시 반이었고요. 이때도 사람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춘제 연휴 소비를 보면 중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 내지는 위드 코로나 초기의 감염 확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걸로 보입니다. 저희 가족이 저 빼고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한국에 갔다가 1월 초에 돌아왔는데요. 이후에 춘제 여행도 다녀왔는데 아직도 코로나에 안 걸린 걸 보면 집단 면역이라는 게 어느 정도 달성된 걸로 보입니다. 춘제 기간 국내 여행객은 연인원 3억 800만 명이었는데 이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3% 늘어난 거고요. 2019년에 비하면 88% 수준입니다. 해외 여행객은 240만 명, 작년보다 120% 늘었습니다. 영화 수입도 67억 위안 1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였던 2021년 78억 원에 이어서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 경제의 낙관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공식 PMI, 어제는 경제매체 차이신이 민간제조업 PMI를 발표했습니다. PMI는 구매 관리자 지수고요. 기업의 구매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그 아래면 위축 국면을 뜻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번 달이 저번 달보다 낫냐? 이걸 물어서 낫다는 사람이 많으면 50을 넘는 거고 적으면 50 아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50이면 저번 달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공식 PMI는 대형 국유기업 중심이고요. 내수기업이 많습니다. 민간 PMI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약간 다르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공식 PMI는 또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뉩니다. PMI라는 게 원래는 원자재 구매 담당자 조사에서 시작한 거라 제조업이 중심이긴 한데요. 고용도 조사 항목에 넣기 때문에 서비스업 PMI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식 PMI의 비제조업은 서비스업과 건축업을 포함합니다. 그제 나온 1월 공식 PMI에서 제조업은 50.1로 나왔습니다. 제조업 PMI가 50을 넘은 건 작년 9월 50.1 이후 처음이고요. 작년 10월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방역 통제를 강화하면서 49.2로 떨어졌습니다. 또 11월과 12월에는 48, 47로 내려갔는데요. 갑자기 제로 코로나를 풀면서 오미크론이 확산하자 경제활동이 더 위축된 결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중국 코로나가 춘제를 계기로 농촌까지 퍼지고 이게 다시 도시로 돌아오면서 2차 파동, 3차 파동이 있을 걸로 봤고요. 그래서 1분기는 코로나 영향이 이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1억 명, 80%가 춘제 전에 걸려서 2차 파동도 당분간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감염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심지어 집에만 있었다는 사람도 걸렸다고 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아파트 환기구 같은 데다가 뿌렸다는 괴담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우한에서 만든 바이러스가 유출된 거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었겠죠. 비제조업 PMI는 12월에 41.6까지 떨어졌었는데 1월에는 54.4로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기업 심리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기도 한데요. 중국에 있어 보니 진짜 작년 12월과 지금은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긴 합니다. 제로 코로나 때는 감옥이었고 위드 코로나 전환하고 나니까 사람 사는 곳 맞나 싶을 정도로 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코로나 없던 시절처럼 살고 있습니다. PMI 세부 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12월보다 호전됐습니다. 위쪽은 PMI를 구성하는 5개 세부 지표고 아래쪽은 참고용 지표들입니다. 생산활동이 44에서 49로 올라갔고요. 신규 주문은 43에서 50으로 뛰었습니다. 수출 신규 주문도 44에서 46으로 올라가긴 했는데 좀 부진하죠. 중국의 수출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고전할 걸로 보입니다. 선진국 수요 부진 때문이고요. 공급망도 40에서 47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작년까지 방역 때문에 망가졌던 물류가 이제 거의 정상화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 고용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이건 춘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2월이나 3월 지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PMI는 50을 넘었는데 차이신 제조업 PMI는 6달 연속 50을 밑돌았습니다. 1월 지표는 49.2, 12월 49보다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49.5를 밑돌았고요. 고용지표가 특히 부진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 특성상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이 느끼는 경기는 아직도 냉랭하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또 공식이나 민간 모두 고용지표가 안 좋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차이신 서비스 PMI는 3일, 내일 나오는데요. 예상치는 51.6이고요. 12월 48에서 상당히 오르는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그제 IMF가 아주 기분 좋은 발표를 했습니다. IMF는 이전까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4%로 봤는데요. 이걸 5.2%로 끌어올렸습니다. 높인 이유는 당연히 리오프닝이고요. 2024년 성장률 예상치도 기존 4.4에서 4.5%로 올렸습니다. 또 중기적으로는 연간 성장률이 4% 아래로 내려갈 걸로 봤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이 상향표 개선 차이가 큰데요. 이렇게 갈수록 성장률이 내려가는 이유로는 민간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중국 작년 성장률이 3%였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3.4%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의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보다 낮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IMF의 올해 다른 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미국이 1에서 1.4%로 올렸고요. 한국은 2에서 1.7로 오히려 내렸습니다. 일본이 1.8%니까 일본보다도 한국을 낮게 잡았습니다. 세계 성장률은 올해 2.9에서 내년은 3.1%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IMF가 좋은 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의료 인프라 부족이나 부채 문제를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재정 적자는 작년에 역대 최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적자 재정은 경우에 따라선 나쁘기만 한 건 아닐 겁니다. 국가가 기업도 아니고 무조건 흑자를 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세수가 탄탄하고 돈 쓸 데가 많다고 하면 적자 재정을 해야 할 상황도 있는 거고요. 중국은 자료가 있는 1988년부터 작년까지 34년 동안 2007년 한 해를 빼고 모두 재정 적자였습니다. 성장세가 워낙 빠를 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채나 지방채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져서 이렇게 가다간 중국의 주무기인 인프라 투자 여력이 확 줄어들게 생겼다는 게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재정 적자는 8조 9,600억 위안, 약 1,63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이 2.8조 위안으로 6% 줄었는데 지출은 37조 위안으로 3% 늘어났습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재정적자율은 7.4%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대 최고였던 2020년에 8.6%보다는 조금 내려갔고요. 하지만 작년 예산안에서 제시했던 재정적자율 2.8%와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수입 중에서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은 6조 6,900억 위안, 2018년 6조 5천억 위안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작년에 지방채에 대해서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1조 1,200억 위안, 약 204조 원이나 됐는데요. 2015년 지방채 발행 시작 이후에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었습니다. 2021년 9,280억 위안에 비해서는 20%나 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35조 위안, 약 6,400조 원이나 됩니다. 중국이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지방정부 융자기구 LGFV 채무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는데요. 이걸 계속 늘리기만 하고 갚지를 않다 보니까 역시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드 코로나로 경기가 살아날 것 같긴 한데 민간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않으면 길게 볼 때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해 보입니다. 작년에 3%를 겨우 맞춘 것도 정부 지출이 큰 몫을 했는데 올해는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중국 주식시장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를 통해 본토 상하이나 선전거래소 주식을 거래하는 자금을 북향자금이라고 하는데요. 북향자금의 1월 순매수가 1,412억 위안, 거의 2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표는 월간 북향자금 순매수를 그린 건데요. 2021년 12월의 시작점으로 잡은 건 그때가 기존 북향자금 순매수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을 지난달에 아주 큰 차이로 경신했습니다. 월간 순매수가 1,000억 위안을 넘은 것도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작년 전체 순매수가 900억 위안으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고요. 9월과 12월에는 역대 최초로 2달 연속 순매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CSI 300은 올 들어 8% 올라서 코스피 10%에는 약간 못 미치긴 해도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홍콩 상생지수도 9.5% 올랐고요. 제텐센트도 손실률이 마이너스 40%대로 올라왔습니다. 계속 버텨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외국인은 중국 채권도 지난 12월에 10달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환율은 대략 달러당 6.7 위안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거란 전망이 많고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중국 경제가 올해는 제로 코로나가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반등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부채나 인구 문제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올해 경기가 괜찮을 때 중국이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기나 국유기업 개혁이나 민간 부문 제도 정비 같은 숙제들을 제대로 해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못하면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저는 개혁은 어렵다는 쪽에 걸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문제가 큰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